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내일까지 300mm 이상의 폭우가 예고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호우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딘가요? 네, 보라색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호남 지방인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의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호남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과 호남에 이어서 경북 북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가 앞으로도 호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청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안성과 김제 등 곳곳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확대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모레까지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충청과 전북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극한 호우가 예고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충청과 전북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 내륙에도 25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되겠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도 최고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한강 수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잠수교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모두 금지됐고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체 구간도 새벽부터 통제되기 시작했는데 출근길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상황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반포동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부터 잠수교에서 차량과 보행자 모두 통행이 금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한강 수위가 크게 올라 현재 물이 6.7m까지 차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잠수교 인근에 물이 잠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새벽 5시쯤부터 한강 수위는 6.2m를 넘어서 차량 통제 기준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통행도 금지됐는데요. 현재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팔당댐이 숨은 15개 중 10개를 열면서 초당 8,9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주요 도로도 통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탄천 대곡교에 새벽 5시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는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전체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한 내부순환로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전면 통제가 되기 시작했고 서울 불광천길 증산교 하부도로와 양재천교 하부도로 역시 양방향이 통제돼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가장 많이 비가 온 곳은 서울 노원구와 경기 남양주 등으로 어제 0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9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에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간밤에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서는 맨홀에 물이 역류하며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구멍이 뚫린 도로 등에서는 특히 출근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상가에서는 바닥에서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가 역류할 경우 즉시 지상으로 대피해 주셔야 하고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빗물이 들어갈 경우 출입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부지방도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산림청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수준으로 올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추가 호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재난 알림 문자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우 상황에 따라 출근길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출근하시기 전에 서울 교통정보 시스템 등을 수시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혜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로도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영 대전선은 덕유산 나들목 부근, 부산 외곽선은 한림 1터널 부근 각각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에서 50%까지 충분히 속도 줄여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현재 통제되는 구간도 있어서 확인을 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시내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로가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수 사이로 통행이 통제돼 있고 잠수교도 통행이 통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곳곳에 통제 구간이 있는 상황인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53번 평택 시흥선인데요. 지금 송산마도 부근에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차로가 통제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뒤쪽으로 6km 구간 정체가 꽤 심한 상황이니까 참고 이동해 주시고, 그리고 화성 광주선도 봉담 방향으로 서용인 나들목 부근 보시면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진출로는 통행이 어려워 보이니까요. 이렇게 우회에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참고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선의 경우는 인천 방향으로 진부 3터널도 토사 유실 관련 작업으로 한 개 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특히 남부지방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비바람까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20에서 50%까지 감속 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최고 단계 위기 경보가 내려질 만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주택 인근 축대가 무너졌고 반지하 주택에 빗물 3톤이 쏟아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파른 언덕 축대 아래로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고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은 경광봉을 흔들며 접근을 막습니다. 서울 홍제천 옆 주택가 인근 낡은 축대가 비에 무너진 건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수십 년 된 석축 아래쪽이 3.5m 정도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급한 대로 빗물이라도 더 흘러들지 않게 파란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청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주민 20세대 모두 46명을 인근 모텔 등으로 나눠 대피시켰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혹시 안전조치를 했지만은 또 추가적인 침하가 또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판까지 모조리 드러낸 집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배수 작업을 벌입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연립빌라 반지하 주택에 폭우로 물이 3톤 넘게 들어찬 겁니다. 홀로 살던 60대 남성은 인근 동사무소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물이 차니까 저희가 몇 번 출동해서 배수를 해주고 도저히 안 돼서 시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동사무소 쪽으로 이동을 시킨 거죠. 빗길 차량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전 하기동 당진 영덕고속도로 유성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승합차가 빗길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잠시 뒤 새벽 0시 반에는 경기 부천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겨우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불과 20분 뒤 이번엔 3.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 등이 쓰러지거나 산사태 피해 역시 속출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아파트 41세대에 2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차를 돌리는 순간 뻥 터지면서 그 빛이 엄청 밝아서 대낮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정전이 딱 됐는데 서울 가양동에서 비바람에 쓰러진 가로수가 편도 3차선 도로를 막으면서 인근 교통에 15분 정도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지난 9일 300톤 넘는 토사가 무너져 내렸던 강원 정선군 세대 피암터널에서는 그 뒤 크고 작은 산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군 측이 차량 운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북한이 5년 반 만에 안보리 무대에서 공개 발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가요? 네,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는 우리 시각으로 6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현재 15개 회원국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소집 요구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한 데 따른 겁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차원에서 회의 소집을 함께 요구했고, 황준국 유엔 대사가 회의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회의는 킬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 브리핑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역대 최장거리로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 실패한 군사위성 발사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국 첫 발언은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최근 북한이 미군 정찰기 공해상 비행을 위협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북한은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부대사는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안보리를 조롱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 규탄 목소리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부대표는 이번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요 가까이에 떨어진 점을 강조하며 ICBM의 사거리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알바니아 등 다른 서방 세계 이사국들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또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북한 대표가 안보리 공개 발언에 나서죠. 그렇습니다. 북한 유엔 대표부가 안보리 회의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겁니다. 2017년 당시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결의될 때라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이 다른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북한이 공개 발언에서 미국 정찰기의 공해상 비행과 또 전략 핵잠수함 전개 등을 트집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 사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안보리 회의에서 제재안 결의나 공동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따로 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 MOU 3건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재건협력 양해각서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 도시, 인프라 계획 협력,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촉진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오는 9월부터 한국과 폴란드 정부 간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다양한 경제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함께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국 기업 250여 곳이 참여하는데 배터리, 방산, 원전 등 기존 협력 분야뿐 아니라 미래차, 항공, AI 등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건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바르샤바 대학을 찾아 미래 세대와의 만남 일정을 진행합니다.
한 소방서장이 관용차와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소식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논란의 소방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해당 서장의 직속 부하였던 소방관들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돼 조직 내부에서 감찰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용차를 부당하게 쓴 정황이 드러난 김모 진안 소방서장. 취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감찰팀장 등 2명은 김 서장이 보안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직속 부하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관용차와 예산 관리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과 소속이었습니다. 감찰 범위에 김 서장의 보안서장 시절 비위도 포함된 만큼 이들은 과거 자신이 했던 업무를 이번엔 조사관으로서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소방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감찰부서 총책임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규정에 그게 세력 사유에 있고 그러진 않으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제처럼만. 소방청 훈령에 따라 감찰관은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부서장에게 조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 요구라는 결과를 떠나 조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방은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YTN이 제기한 김 서장의 업무 추진비 사적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시작하겠다며 이번 추가 조사에선 감찰팀장 등 2사람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방서장급 간부 4명이 갑질이나 사적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찰 대상이 된 전북소방본부. 끊이지 않는 고위 간부들의 비위를 뿌리 뽑을 자정 의지가 소방에 과연 있는지 그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른바 대치동 일타 강사로 불리는 유명 학원 여성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특수 강도미수와 강도 예비 혐의 등을 받는 40살 남성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5월 19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학원 주차장에서 여성 강사 김모 씨를 기다리다가 김 씨가 남편 차에 탑승하자 뒷좌석에 올라타 흉기로 김 씨 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돈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 영상을 만든 40대 방과 후 학교 강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을 적용해 방과 후 학교 강사 47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살에서 15살 사이 여학생 4명에게 돈이나 담배, 술을 주고 2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오늘 많은 신문들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그런 기사를 좀 실었는데 어떤 내용 다루고 있나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신문들 함께 살펴보면서 내용 전하겠습니다. 예. 먼저 동아일보에 실린 위쪽 사진을 보시면요.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수납 창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제목은 폐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업소 내보내라고 쓰여 있죠. 간에 고름이 차서 실려온 이 환자는 결국 배에 관을 단 채 인근 중소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한국일보 일면에는 충주의료원 로비 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1층에서 파업 출정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위층에서 환자복을 입은 입원 환자가 내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아픈데 퇴원하라니 의료 현장 혼란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신문들도 보시죠. 위쪽에는 산소 마스크 쓴 채 응급 환자가 표류했다. 소아 환자도 받아줄 곳 없다라는 제목이 담겨 있고요. 아래쪽에는 칼날에 얼굴 찢겨도 응급실 맴돌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으면서 의료 공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공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자리를 지키고 있던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방사선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렇게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어제부터 이어진 보도들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노조 측은 오늘까지 총파업을 이어가고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 정부는 필요에 따라서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후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의 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직장 갑질 신고가 4년간 13%만 인정이 됐다.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기사죠? 맞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처리된 신고 건수는 2만 8천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괴롭힘으로 인정된 건 3,700여 건이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3.2% 수준이었고요. 기사는 이렇게 인정 비율이 낮은 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네, 현재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노무사들도 사건을 대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은 이 기사에는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이미 직장 내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모호성을 좀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도 피해자 중심의 좀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소방서도 안 되고 고깃집도 안 된다. 자, 우리가 흔히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게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소방서와 고깃집까지 확대가 됐나 봐요. 네, 기존에는 장례식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또 소각장 같은 시설들이 기피 시설로 꼽혀왔습니다. 이런 시설이 동네 인근에 생길 계획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면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주민들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기피 시설의 범위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방서, 파출소 등 사회 필수 시설들에 대해서도 사이렌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저희 동네, 저희 집 앞에 소방서가 있는데 굉장히 좀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자, 또 어떤 시설들을 또 기피를 하는 건가요? 예, 대학생 기숙사도 그렇고요. 임대 아파트 물론입니다. 또 영화관이나 고깃집까지 복지시설, 상업시설 모두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목적 불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행정부와 의회, 또 주민, 제3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기사에는 실려 있었습니다.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집값이 또 집이 상전이 된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문화면인데요. 굉장히 좀 큰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게 지금 영화관이죠. 네, 그러니까 관람객들을 영화관 스크린이 굉장히 크게 둘러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네. 스크린 X라고 부르는 특별 상영관의 모습인데요. 이 스크린 X는 세계 최초로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추격신이 있는 영화는 4DX로 봐야 제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죠. 이 특별관 4DX 역시도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특별관 매출액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스크린 X관이 사실 원래 제작을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길게 늘려서 보여주는 건가요? 네, 비율을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화면을 늘려서 붙인 건 아닙니다. 두 벽면의 화면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입 초기에는 제작 관계자들로부터 우리가 공들여서 만든 작품을 변형한다면서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몰입감을 더해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인정을 이제는 받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 한국을 찾은 톰 크루즈가 자신의 작품을 특별관에서 보고 누가 이런 일을 해냈냐라면서 제작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별관 상영을 위해서는 영화 소스를 개봉 전에 미리 받아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또 개인 컴퓨터도 중앙에서 통제하는 등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현재 특별관은 세계 72개국 1,146개 관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스크린X관에서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꼭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자, 시험 치르고 갑자기 쓰러진 고려대생 6명의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한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학생, 고려대 기계공학과 재학생입니다. 이주용 씨고요. 군 제대 후에 4학년으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 기말고사를 마친 뒤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후에 방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요. 결국 지난달 27일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어디에선가라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요. 심장과 폐, 간, 신장, 또 췌장, 좌우 안구를 6명에게 기증하고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가족들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생전에 정말 밝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친구들한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네. 운동도 좋아하고 또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친구들과 두루 잘 지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적도 우수했는데요. 6명을 살리고 숨을 거두던 날 학교로부터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이 고인이 받았던 사랑이 새 삶을 살게 되는 수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인의 삶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 부족하지만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입 재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On our side, the European Union side, we agreed to lift the remaining restrictive import measures that were linked to the Fukushima accident. 규제가 없어지면 EU가 수입하는 후쿠시마현의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다른 현도 규제를 받는 10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증명서를 안 내도 됩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aken this decision based on science and based on the proof of evidence and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U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EU가日本産食品輸入規制の撤廃を決定したことは被災地の復興を大きく後押しするものであり、日本政府として高く評価し、そして歓迎いたします。 일본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 EU 비회원국도 EU를 따를 것으로 보고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와 지역이 12개에서 7개로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U에 앞서 미국은 2021년, 영국은 지난해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일본이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외 다른 현에 대해선 수입할 때마다 전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탐지되면 17개 핵종에 대해 추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천일염 수십 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4,000원짜리를 3만 원대에 팔아 최대 7배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성 2명이 소금 포대를 트럭으로 옮겨 싣습니다. 그런데 옮기기 전 포대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떼느라 분주합니다.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소금 포대의 스티커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뒤 화물차로 인천과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30대 유통업자와 50대 판매업자 등 6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3월부터 중국산 천일염 20kg짜리 3,000포대, 모두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판매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산 포대에서 국내산 표기 포대로 옮기는 일반적인 포대가리와는 다른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산 원산지가 표기된 포대에서 원산지가 쓰여 있지 않은 포대로 천일염을 옮겨 담은 뒤 중국산 스티커만 부착해 두었다가 판매 직전 떼어내 판매한 겁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격이 치솟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kg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천일염 가격 급등 시기에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천일염 불법 생산이나 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천일염 이력지를 통해 확인한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 방문했습니다. 여러 논의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협력하겠다. 이게 규모가 1,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요번 자리에서 이제 그 합의가 됐다고 할까 이런 게 보면 시범 사업에 한 200억 정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ODA 공적 자금 개발 자금 통해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민간 쪽에서 한 320억인데요. 이제 그 200억짜리 사업은 이제 좀 시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전쟁으로 주택, 병원 이런 것들이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도와주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320억짜리 이제 사업은 아직은 좀 계획 단계이고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것 같은데, 요거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소형 원자로,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우리 이제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는 건설 기계 만드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시장이 한 20% 지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하반기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고, 아직까지 이쪽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쪽에 사업이 진행되겠다 이런 건 없지만, 이런 걸로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과거 이제 중동 지역에 들어갔던 그런 이제 인프라나 건설 쪽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계획 단계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좀 커지려면 사실 좀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일정 부분 됐지만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뭐 휴전이든 종전이든 끝나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좀 불확실성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움직인다는 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삼각 체계를 형성을 해서, 그건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전쟁이 끝날 때를 대비해서
좀 발빠른 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싶다 이런 뜻을 내비쳤더라고요. 이거는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이게 K2 전차 핵인데 우리 이제 K9 자주포도 계약이 돼 있고 좀 뭐랄까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공장으로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부품을 거기서 완전히 다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품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면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방산 수출 규모가 한 170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한 120억 달러가 폴란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지금 다른 쪽도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지만 폴란드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교두보가 좀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이제 우리가 전차를 거기다 생산을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이제 전차는 유럽 쪽은 독일 기업들이 잡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1990년 정도 통일하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차 공장을 만들면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다시 한번 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지난 2월 이후에 지금 4차례 연속 동결을 했는데 그 배경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거 2%대로 그런 것도 뭐 중요하겠는데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PF 그게 다시 한번 좀 불거지면서 물론 이제 한은 총재가 기자회견을 할 때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다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개별 기업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누가 봐도 금융기관이죠. 그리고 PF는 그 해당 그 새마을금고가 좀 잘못한 게 주된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고금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렸다가는 PF에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쪽 내관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이제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한미 금리 차도 좀 우려되는 게 이번 달에 만약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2%포인트로 벌어지고 만약에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2.25%포인트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미국이 최소 한 번은 더 올릴 거다. 특히 이제 이번 달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최소 한 번이 이미 한국은행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금리를 동결했다는 건 그거를 수용하겠다, 버티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포인트 또는 이제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은 사실 이제 미국 페드워치를 보면 사라졌습니다. 거의. 그래서 한 번이 맥시멈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뭐 설령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자본 유출의 우리 부작용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 우리가 금리가 역전되던 시기도 보면 자본 유출은 주식시장은 좀 있었는데 채권시장은 오히려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환율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어제 그제 보면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습니다. 또 동결을 많이 예상했고 미국도 올릴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이 돼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동결을 넘어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행은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고 오히려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놨단 말이죠. 실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냥 동결이나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시장이 뭐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한국은행은 당연히 이제 뭐 아마 그 총재님 표현으로는 금통위원 6명 전원이 뭐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가능성을 다 열어뒀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에 대한 잘해라 이런 표현이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제 동결이 가장 유력하고요. 다만 이제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하는 총재가 좀 선을 긋긴 했지만 아직도 뭐 그거를 미리 언제 인하 시점을 잡겠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안 했는데 빠르게 보면 10월에서 11월 왜냐하면 우리 금융시장 경색이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 그리고 하는 그 요번 보도자료 결정문에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5월달 결정문하고 요번에 한 결정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생각보다 좀 더딜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빠르면 10월에서 11월 아니면 내년 상반기 어디쯤 이 정도가 아마 인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영향 때문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미국 3대 뉴욕 증시 중에 나스닥이 제일 크게 올랐죠. 그거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크게는 안 올릴 거라는 기대.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가 이전 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로 떨어진 데에서 생산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0.1%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0.4%였는데 확 떨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어떤 고금리의 영향이 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했다가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 이 법원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서를 검토한 결과 유 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2000년대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병역 의무를 저버린 뒤부터 줄곧 입국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유 씨는 입국을 시도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자 지난 2015년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지만 LA 총영사로부터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송에 앞선 1심 판결은 유 씨의 패소,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한 근거인 재외동포법의 조항부터 짚었습니다. 처분서는 유 씨의 병역 의무 면탈이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체류 자격을 줄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실제로는 그 조항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단서가 있어 병역 기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체류 자격을 박탈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처분서에 별도 사유가 없고 2018년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체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처분 시점은 그 이전이라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상고 절차가 남아있고 정부가 유 씨의 이후 비자 발급 요청을 다른 사유로 거부할 여지도 있는 만큼 유 씨가 최종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아스파탐에 대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의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모임 통장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가상 계좌번호가 생기는 점을 악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등록된 계좌를 모임 통장으로 전환해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데 사기를 칠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판매자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개설한 모임 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했는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없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계좌가 안전한지.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봐서 계좌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기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은 등록된 계좌 하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계좌 하나로 개설과 해지를 반복할 수 있는 데다 개설할 때마다 안심 계좌번호라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부여되고 사기범은 이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임 통장 계좌번호는 뒷번호가 55320으로 끝나는데요. 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 보면 채 1분도 되지 않아 뒷번호가 55336으로 끝나는 새로운 계좌번호가 만들어집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다른 계좌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비슷한 기간 같은 계좌 주인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만 40명에 가깝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쉽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범죄에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되고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사용이 감지되면 제한을 거는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임 통장 이용자가 많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일 뿐 시스템이 허술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작업이 중지됐습니다. 대전 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노동청에서도 추가로 작업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 3월 대전 공장 화재로 2공장에 전소되자 휴업하다가 5월 초 1공장으로 전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작업 중 기계 설비에 끼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울산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열 처리 장비 안전 조치를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깔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5시 20분쯤 대전시 유성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3층 창고에 있던 청소장비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에 나섰던 백화점 관계자 3명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장비는 충전 중에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등 당첨자가 무려 600명이 넘으면서 조작설이 확대된 로또 복권. 정부가 외부 기관의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요. 복권 시스템은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수 당첨 확률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또 복권 조작설은 지난해 6월 1등이 10명이 나오자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2등이 664명이나 나오고 이 가운데 103건이 모두 같은 판매점에서 나오자 불씨는 더욱 확산했습니다. 참관인 150명을 초대하고 차관까지 방송에 출연하며 불신 해소에 나선 정부가 이번엔 외부기관 검증 결과를 내놨습니다. 복권 시스템과 추첨 과정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검증했습니다. 내부 관계자가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고 5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실물 티켓을 조작해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지급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적인 망에다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을 사용해 외부인이 복권 시스템에 침입할 수는 없고 추첨기와 추첨볼도 원하는 번호가 나오게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도 최근에 1, 2등 다수 당첨은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권 판매액은 10여 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지난해 5조 4천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로또 복권 구매량은 물론 총 구매량의 30%를 차지하는 수동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수 당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동 구매의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번호라든가 로또 구매 용지에 어떤 번호 패턴, 가로 배열이라든가 세로 배열 그런 거를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 2, 3, 4, 5, 6 번호를 선택하는 분들이 10,00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1, 2, 3, 4, 5, 6 번호가 당첨이 된다면 1등 당첨자가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 4,082명이, 필리핀은 433명이 1등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가정 태아당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난임과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정은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를 임신할 경우 임신 출산 바우처를 일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금액을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를 배려해 단축 근무를 현행보다 더 앞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같은 소품을 쓸 수 있게 하고 선거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취업과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90일 넘게 체류한 외국인과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한국인 모두 역대 최대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국제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제 이동자는 112만 4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41만 3천 명으로 19만 2천 명이 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작전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도관이 위험하다고. I will send you to hell first. 안 돼!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난 샘물교회 신도들이 탈레반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정보협상단은 부족 원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간접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협상을 서둘러 진행하려던 우리와 달리 미국과 아프간 정부는 테러 세력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협상에 실패하자 탈레반은 인질로 잡혀있던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씨를 살해했다. Please save us. Sometimes they threaten us. They're going to kill us one by one. 피랍 22일이 지나서야 한국 정부 대표단과 탈레반은 첫 대면 협상을 시작했고 2차 대면 협상 이후 여성 인질 2명이 석방됐다. 심려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고 정부와 국민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측과 납치단체 간 대면 접촉에서 피랍자 19명 전원을 석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추가 석방된 우리 국민 19명은 출국 51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은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고요.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8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출근길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은 주로 호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강원 남부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앞으로도 호우가 예고돼 있어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산사태 특보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시간당 20에서 8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은 내일 시간당 최대 1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내일까지 30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2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도에도 최고 200mm, 서울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